안녕하세요. 민서원연구소 교육부장 이지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는 5분 노트와 패턴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재밌는 걸 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어렵고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은 것보다는 재밌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자, 공부를 잘하고 싶죠, 누구나. 제가 그 진단검사를 하면은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부는 쓸데없는 것이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 평가지에 채점할 때 절대 아니다라고 채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공부는 잘하고 싶고 그 필요성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공부는 재밌다라고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부터, 즉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만큼 실력이 는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공짜는 없다는 말이죠. 자,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고3 아이들한테 특히 하는 말이 공부는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집에 가면 일단 다 깨우라고 얘기하거든요. 나 왔다! 이러면서 깨우라고 그러는데, 자, 공부는 지금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공부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혹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우리가 망망대해를 항해한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지쳐버리겠죠. 근데 공부는 범위가 있어요. 고3까지 과정이라는 범위가 있잖아요. 입시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모르는 것을 줄여나가는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 원리를 알면 공부가 쉬워지고 또 쉬워지니 공부가 재밌는 그런 패러다임을 잘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인 공부의 단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는 크게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과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출력하는 과정, 즉 공부의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치게 되는데요. 지금 입력을 통해서 들어간 것들이 단기 기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패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법에 의해서 사고를 거치고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이 돼서 후에 시험으로 출력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단기 기억 밑에 기본력을 적어뒀습니다. 지능, 집중력, 그 다음에 학습 유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는 거고요. 사고를 통해서 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틀림없이 학습력이라는 것들이 발휘가 되도록 됩니다. 여기 안에는 학습력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 계획이나 패턴이라는 내용들을 넣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기본력과 학습력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에 꼭 기회를 만들어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기본력은요, 초등학생들이 좀 더 집중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능, 집중력, 그리고 성격 유형 파악들은 초등학교 때 충분히 배가 가능한 거고, 파악이 가능한 거니까, 그때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 지능이 완성됐다고 보는 중고등학교 시절, 즉 내신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교과의 수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그 중고등 시절에는 학습력이 좀 더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본력 중에 지능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패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패턴은 스스로 일단 지능을 잘 파악하고 여기에 딱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4번 보시면 지능이라는 영역은요,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성취도에 대한 지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지능은 수학학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수학을 막 진행을 하다 보면은 후행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의 S배 범위가 결정되는 이 지능을 꼭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시는 게 아이도 힘들지 않고 엄마도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나쁜 패턴은요, 다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 영희가 중2 내용을 공부하고 있으니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중2를 공부한다든지 고등선행을 하고 있으니 고등선행을 따라한다든지 하면은 이 친구는 꼭 뒤에 가서 그 아이와 이 두 아이가 효율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능은요, 여러 가지 저희가 패턴을 연구를 해요. 가장 좋은 패턴은 머리도 우수하고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좋은 거는 머리가 보통이어서 선행을 하지 않거나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오히려 그날 배운 것들을 굉장히 다지는 후행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굿 패턴이에요. 배드 패턴은요. 나는 머리가 좋지만 선행을 하지 않는다. 두 개로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나는 머리가 보통이지만 열심히 영의를 따라서 선행을 한다. 그죠? 가장 안 좋은 것은요. 나는 머리가 나쁘지만 그냥 막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친구를 따라 선행을 하는 거죠. 지능에 따라서 우리가 예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꼭 지능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파악을 하고 힘들지 않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능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즉 만 6세부터 12세 과정에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고등 시절은 왜 이게 어렵냐면요. 물론 계속 좋아지는 지능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학교 생활들이 너무 바빠지고 학습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 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중고등학교 시절은 지능보다는 오히려 효율을 높여주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 고무적인 일은 서울대 재학생의 10%는 지능이 100 이하이다. 그죠?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우스개가 아니고요. 머리가 보통인 친구들은 물론 머리가 굉장히 우수하고 부지런한, 즉 성실함이 갖춰진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그냥 급상위를 유지를 해요. 하지만 내가 머리가 보통이고 그리고 남다르게 뭔가 특출한 게 없다 그러면 일단 계획을 잘 짜고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전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량과 그리고 퀄리티를 높인다면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받지 않습니까? 배드 패턴 혹은 월스트 패턴에 있는 아이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계획에 대한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좋은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도록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기본력 중에 두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의 단계는요. 굿 패턴은 나의 집중 시간에 맞추어 공부한다. 정확하게 내가 내 집중력을 올인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엉덩이 힘이 없어요. 엉덩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집중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앉아있는 게 현명하거든요. 그냥 오랜 시간 꾸준히 공부하는 거는 배드 패턴이고요. 월스트는 그마저도 하지 않아요. 일단 집중하지 못하고 잡념이 막 들어오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중간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키고 나에 대해서만 내로남불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런 이유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집중력이 나아질 수 없는 거고요. 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 컨설팅 할 때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하나는 목표학습법이고 목차학습법이에요. 목표학습법은 시간과 공부량을 스스로 정해요. 진짜 현명한 아이들은 본인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랑 쉬운 문제를 풀 때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인 시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숙제 시간들이 나오고 그 시간들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두고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시간과 공부량을 스스로 정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긴장도 유지되고 그럼 어때요? 시간당 학습량, 즉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차학습법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항상 그러죠. 그 원칙 있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히고, 테스트하고. 그죠? 목차학습법은요, 익힌 것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익히는 과정에서 멈추게 되면은 그 테스트 과정이 양이 모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눈 상태에서 목차학습법을 통해서 키워드나 아니면 목차를 보면서 거기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거. 즉, 나의 암기량이라든지 내가 알고 모르고를 구별하는 힘, 즉 메타인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띄워놓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일단 책을 읽고 덮어버리는 거죠. 혹은 깜지 만드는 거예요. 항상 쓰면서 공부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굉장히 그렇게 안 해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사용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충분히 손쉽게 공부할 수 있고 여기 지저분해지지 않고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학습 유형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굿 패턴은 나의 학습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배드 패턴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한다는 거죠. 그럼 학습 유형이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학습 유형은 크게 행동형, 규범형,
이상형, 탐구형으로 나눠요. 요거는 정확한 거는 엄마가 물론 파악하시는 아이의 그런 기본적인 학습 유형도 있겠지만 저희가 민성원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이의 어떤 유형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규범형은요, 일단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고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안 지키면 되게 못 견뎌하는 유형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만약 일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 못하다 보니 계획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요. 행동형은 일단 시켜보면 무조건 고해요. 자유분방하게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근데 반면 또 반대말로 바꿔보면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형은요,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중요하고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요. 상처를 굉장히 잘 받죠. 근데 이 친구들은 친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최대의 장점이자 최대의 단점이 되는 거죠. 탐구형 아이들은요, 일단은 지적 호기심이 굉장해요. 본인이 알고 싶은 거 너무 궁금해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동기를 받아요. 공부 동기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보니 호불호가 있고 고집이 굉장히 세게 돼요. 제가 봤을 때 각각 유형이 하나로만 대별되는 특별한 친구들은 잘은 없어요. 보통 행규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규범 이상이 조합된다거나 이런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같은 성격끼리는 궁합이 잘 맞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상형 아이들은 워낙 그 배려를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성격과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행동형과 규범형은 아시겠지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랑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은 행동형이고 엄마들은 규범형이다 보니 이거는 본능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규범형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거를 하면서 굉장히 규범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기본력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공부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자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은 지능이 우수하던 아니면 지능이 다소 미약하든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획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생각하자고, 우리가 오늘 여행을 갈 건데 부산을 갈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서울역 가서 KTX를 타는 순간 그 친구는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갈지를 명확하게 안 상태, 즉 나의 목표점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나의 여행 경로, 즉 과정을 짜다 보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지고 시간 낭비가 일단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그걸 자기가 체화하는 방법들을 몰라요. 공부는 틀림없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습 복습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자. 예습 복습 열심히 해, 이런 걸로는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차라리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는 게 나아요. 어머님들도 오늘 그냥 30분 들어가서 영어 단어 외워봐, 그거보다는 너는 20개의 단어를 외우는데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아이니 30분 정도면은 40개 단어를 외워서 엄마한테 검사받자,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애들이 힘들지 않고 해요. 애들한테 자, 지금부터 단어를 30분 외우고 검사받자 그러면 다들 뻥져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온라인 시대예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대면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수업 잘 듣는 게 지금은 관건인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서 지금은 성적이 양극화됐다. 그래서 최상층은 누가 건드려도 잘하는 층이고 중간층이 없어지고 대부분 아이들이 하위층으로 떨어진 게 맞거든요. 그럼 어때? 내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수업을 하나 잘 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제가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혹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방법, 그러니까 공부 자료를 만드는 방법들이죠.
필기 잘하는 방법 등을 알려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연습시켜서 습관을 잘 만들어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학습 계획이랑 패턴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학습 원리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꼭 영상을 제작해서 어머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오면은 좋은 학교 가려면 피자를 잘 자르는 사람이 좋은 학교를 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계획표 원 계획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피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잘 자르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계획을 했으면 이걸 자꾸 선언을 하라 그래요. 선언하는 건 저는 이걸 지키겠습니다 하면은 남들이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거든요.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언할 때는 저는 일단은 계획표를 한 5장 정도를 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다 붙이라 그래요. 냉장고 정말 자주 열거든요. 냉장고와 방문, 책상, 화장실 등등 본인이 자주 가는 독서실까지 본인이 자주 가는 곳에 붙여놓고 제발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다음에 뭐 하면 좋지? 이런 것들만 고민을 안 하면 아이가 그 시간도 아깝거든요. 효율을 굉장히 올릴 수 있습니다. 학습 계획이 바로 패턴 학습의 시작이에요.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성원 소장님께서 수년간 아이들을 연구하시면서 만든 방법이 패턴 학습이라는 거예요. 패턴 학습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가장 좋은 패턴을 경험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기다려야 돼.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까먹기 전에. 그런 게 드는 거고, 매드 패턴 아이들은 꼭 그래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패턴이셨나요? 아이들이 그 패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 평가 목표와 행동 목표를 나눠서 계획을 짜야 돼요. 평가 목표는 학습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즉,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은 수학 100점 맞기, 이런 장기 목표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단계에 따라서 그 경중이 바뀌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장기 목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행동 목표는 평가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현하기 위한 어떤 구체화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즉 약간 단기 목표랑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수학 100점 맞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볼까요? 기본적으로 복습하기 필요하겠죠. 개념에 대한 인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은 좀 위험해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킬러 문제라든지 이런 것 자체에 접근이 어려워요. 여기는 4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조합이 돼서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념에 대한 복습들은 충분히 하고 그냥 문제 푸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매일 개념 문제를 한 10개 정도 풀어본다. 그러니까 주리를 계속 연습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심화 문제, 여기는 굉장히 가열차게 잡았는데 100점을 받아야 되니까 심화 문제를 20개 정도 풀어본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오늘 한 거 중에 오답했거나 실수 노트를 만들어 본다. 오답 노트도 굉장히 좋은 형태고요. 실수 노트도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제가 수능 만점자 아이한테 들은 건데요. 본인은 수학할 때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는데요. 이 친구는 오답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늘 틀리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약분을 안 한다든지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서 중간에 자기 사고대로 해서 멈춘다든지 이런 실수들이 있어서 그것만 가열차게 정리를 했대요. 실수 노트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수능 때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뻔했는데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런 실수들을 정확하게 잡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한 틱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사람의 운명이 많이 달라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획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자,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학원 수업이 되겠네요. 수학을 4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가기 전에 지금 열심히 수학을 1시간 공부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30분은 한 이동 시간인가 봐요. 그죠? 1시간 동안 그 전 덜 한 거죠, 숙제를 이 친구는. 그죠? 그 다음에 자습 시간. 갔다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씩.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그걸 몰라요. 그날 한 걸 그날 좀 끝내야 되겠다는 기분으로 늘 공부를 하면 긴장도 유지가 되고 늘어지지 않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과제를 직전에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전에 과제를 해야 집중력이 막 올라가요. 이런 얘기들이 하거든요. 근데 집중력은 올라가서 숙제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 별표 굉장히 많고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단원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다시 복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숙제 시간을 오히려 활용 가능한 시간, 활용하는 자습 시간 쪽으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활용 가능한 시간을 10분 다른 방향으로 나의 공부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혼자 익히는 시간이 성적을 결정하는 거 맞아요. 공부는요, 누구한테 들어서 되는 건요, 그냥 잘하는 사람을 구경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것들을 체화시켜보고 혼자 익히는 시간이 있어야지 나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양적 측면에서 내가 자습할 수 있는 시간, 익히는데 활용 가능한 시간을 꼭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과 질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뭐든지 균형이거든요. 질적 측면에선 내가 한 자습 내용들, 즉 내가 익힌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라든지 단권이 됐던 아니면 백지가 됐던 꼭 그 내용을 기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습 계획을 잡기 위해서 항상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일단 계획의 오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누구든 사람은 자기한테 관대해요.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계획을 잡을 땐 특히 그래요. 감정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 보자고요. Your plan. 그러면 이 친구는 자전거를 경사지지 않은 굉장히 평탄한 길을 지금 구멍 하나 없이 그냥 부드럽게 가고 있어요. 목표점까지. 그렇지만 현실은 어때요? 굴곡이 있죠. 분명히 함정도 있을 거고요. 저렇게 강을 건너야 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 때로는 폭우나 눈이 오기도 해요. 이런 과정을 다 계획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계획을 많이 잡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일단은 자기는 6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1시에 자였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일단 밥을 안 먹고, 밥도 한 15분 만에 먹어요, 애들이. 슈퍼맨들 같아요. 그러면서 한 3일 정도 열심히 유지하고 뻗어버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요. 3일 만에 이제 계획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런 것도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이성적으로 차갑게 나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100% 고려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패턴을 알고 최대한 고려해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내가 내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하는 것들이 공부 효율을 올리는 데는 키포인트거든요. 이런 계획을 내가 지켜낸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자기들한테 자부심이 올라가고요. 굉장히 본인을 썩 괜찮은 사람으로 인지하고 공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성공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내 계획이니까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성적인 눈으로 될 수 있으면 치밀하고, 그리고 쓸모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발이 동던 채 현실에서 떨어진 그런 이상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몇 시간을 자야지 굉장히 그 다음날 어떤 효율이라든지 집중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실용적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입시에서는 목표 대학이라든지 학과로 그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데, 나만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고 이걸 정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에 맞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목표, 즉 세부 계획들을 수립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평가 목표와 행동 목표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도요,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실천 혹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딱 맞는 옷을 찾아내고 혹은 내가 딱 맞는 미용사를 찾아내는 과정이 힘드시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찾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하루 한 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3들한테 이런 걸 하라 그러면요, 일단 잘 못 해내니까 우리가 초등 시절부터 계획적인 생활을 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시절부터 좀 더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우리 했었잖아요. 그 포도 스티커 이런 거 많이 붙여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작은 성공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계획은요, 크게 저는 뭐 연계획, 뭐 크게 로드맵 계획 있겠죠. 그 다음에 그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 계획이 있을 거고요. 저는 학기 계획부터 시작해요. 로드맵이 있다 그러면 그 학년에서 해야 되는 목표들이 정해지고요. 여기 안에서 즉 학년이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학년이 만약에 평가 목표였다 그러면 이 학기 목표는, 학기 계획은 행동 목표가 되겠죠. 학기 계획은요, 학기를 일단 교과 학습과 교과의 학습으로 나누어서 수립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교과 학습은 내가 학교에서 학습을 얼마나 충실히 할 것이냐, 즉 현행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의 학습은 지능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된 어떤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 선행을, 개념 선행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시험 기간이 오면은 교과의 학습 내용이 딱딱 끊어져 버려서 단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복귀해내는데 시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잡으려면 교과의 학습이 학습 내용이 반드시 내가 중간에 교과로 인해서 뭔가를 놓쳤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너무 가열차게 말고 여유있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과학습은 당연히 시험 대비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교과학습 학기 계획은요, 시험 대비 기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능력과 성적을 10분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해서 내 능력치를 적어도 내가 공부한 거에서는 실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할지를 충분히 아이들이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학기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또 행동 목표로서 월간 계획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기 계획을 수립하고는 그 3월, 4월, 5월, 이제는 이제 2학기가 됐으니 9월, 11월, 그해 이제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 맞는 월간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돼요. 좀 더 그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어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내가 학원을 가, 아니면 내가 이런 것들을 끝내야 해, 수행을 해야 돼. 이런 고정 스케줄 등을 다 확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용 시간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뭘 끝내야 돼. 아니면 어떤 과목들을 어떤 교재를 이용해서 어떤 범위 안에서 끝내야 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누구든 잘할 수 없고요. 가열차게 한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다 지켜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월별 목표를 좀 더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실용적인 선에서 기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월간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이 월간 계획을 받쳐줄 수 있는 주간 계획이 또 행동 목표로 들어와야 돼요. 앞 그래프 보시면요, 우리는 기계랑 달라요. 기계는 일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치까지 갈 때 동안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처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마감 시간을 맞추고 어떤 성취도까지 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계획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죠. 기계라고 생각하고 짜서 아이들이 거의 그냥 3일 만에 계획들이 무너지고 아프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뒤에 그래프 보면 우리가 중간 마감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냥 난 뭘 이룰 거야 라고 최종 마감만 설정한 경우는요, 성취도가 그 중간에 확인을 한 경우보다 낮아지는 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중간 마감을 설정해서 계속 체크업을 해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그 효율 혹은 성취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간 계획은요, 제가 앞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월간 계획을 수행하는 중간 마감 역할이에요. 이렇게 마감이 따닥따닥 들어가 줘야지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학습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나눌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나누면서 자,
보통 이제 4주 구성이라 그러면 첫 주는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목표인지 안 되는 걸 한 달 동안 끌고 가는 거는 지쳐버리고 그 다음에 계획표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첫 주는 연습 기간인 거예요. 바꿔도 괜찮거든요. 나만 보고 내가 실천해서 내가 효율을 얻을 나만의 계획이기 때문에 첫 주는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지 그것들을 체크업 하셔야 돼요. 첫 주는 실천하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천해 나간다는 각오로 계획을 짜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행동 목표를 1일 계획이 만들어지겠죠. 주간 계획 리스트를 1일 계획을 통해서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똑같죠. 중간 목표를 계속 점검하는 과정이고요. 자, 일단 저는 그래요. 이거 100% 실천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정말 잘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데 뭐냐면요. 무조건 우리가 높은 산에 그냥 오를 수 없어요. 등고잡이에요. 뭐든지. 높은 산에 오르려면 하나하나 낮은 곳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거든요. 해당 여부를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공부했는지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내가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할 때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항상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시켜요. 5분 노트라는 건데요. 5분 노트를 통해서 점수로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시만요. 자, 여기 위크 한번 볼까요? 각각 내용에 대해서 월, 하, 수, 목 여기 빈칸이 있죠. 여기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매우 잘했다 5점, 잘했다 4점, 보통일 때 3점. 그리고 그래도 난 시도 내고 내가 계획표가 뭐가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러면 0점은 너무 잔인하니 1점 주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점검을 해서 5점이면 기분 좋아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5점을 계속 받는 아이들은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요. 계획이 굉장히 쉽거나 아니면 능력치가 올랐다는 거니 그런 계획은 이거보다 한 단계 높여줘야 돼요. 계속 3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는 건 자기한테 조금 힘에 붙이는 계획이란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때? 내 수준을 조금 더 낮춰서 실천 가능한 것들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그 외에도 시간을 재는 어떤 와치라든지 혹은 집중력을 배가하기 위해서 스탑워치 사용하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익숙해져야 돼요. 아이들이 시간 제약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연습을 안 해서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니 항상 시계를 옆에 두고 그리고 내가 목표한 시간 대비 타임을 거꾸로 가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성원의 5분 노트 이거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아마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잡은 어떤 계획표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직접 이제 컨설팅 하는 아이의 계획표인데, 물론 아이 그 사생활 때문에 제가 각색은 했으니 염려 마시고 보자고요. 자, 저는 보통 어떠냐면 이게 아이들 취향을 반영해요. 이건 파스텔 톤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보면은 초록색 부분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있거나 본인이 뭔가를 크게 리액션을 할 수 없는 곳들을 분홍색으로 주고요. 본인이 찾아먹을 수 있는 시간을 연두색으로 혹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요. 잘 하라는 뜻이죠. 집중해서. 녹색은 정서적인 평화를 주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학교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커져요. 2학기 시작되면서 약 8시간 가까이를 또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이 친구들이 그냥 있지 않죠. 아래쪽 보면은 뭐 개념 수학반 최땡땡 선생님, 수학 문제풀이반 뭐 이렇게 들어가고, 토요일 날은 인문사회 수업 민성원 소장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일요일은 국어 수업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나머지 시간을 이제 최대한 살아있는 시간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계획표를 아이랑 충분히 논의해서 꼭 필요한 것들, 계획표를 잡을 때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가용할 수 있도록 제가 늘 얘기하는 거는 오전 시간엔 두뇌를 각성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자고, 즉 수학이라든지 어떤 두뇌 조깅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쓰도록 하고, 그 자기 전에는 우리가 렘 수면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라든지 이렇게 정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율을 높이자라고 기본 계획을 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 뭔가를 많이 못해요. 수학을 푼다든지 연산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머리 감고 나가기 바쁜 친구들이라서 복화라든지
어휘, 즉 그날 외울 것들을 서치하는 그런 것들로 제가 기획을 잡아주고 그런 것들을 뭐 이동하면서 아니면 학교 가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암기를 높이는 그런 것들 시간 계획을 잡아줬습니다. 갔다 와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스케줄이 바로 뭐 학원을 간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천편일률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중학교 친구인데요. 백지 복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하는 양들을 얼마나 복귀 가능한지를 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제가 뒤에서 잘 설명드릴 테니 어머님들이 꼭 요거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패러다임을 그래요. 저는 숙제를요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는 숙제는 다 해갈지 모르지만 하나도 머리에 안 남아요. 숙제는요 그날 한 건 될 수 있으면 그날 복습을 통해서, 그리고 숙제 따로 공부 따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숙제를 나의 자습, 즉 체화하는 것들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숙제 본연의 목표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도록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화요일 다음 수요일이 오는데요. 화요일이 너무 늦게 끝나요. 이 친구는 10시에 끝나죠. 그러다 보니 아래쪽에 뭔가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때는 어때? 그날 있었던 그런 과제들을 한번 수학 문제 풀이반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눈으로 훑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시간을 자야 되기 때문에 복화 어휘를 한 번 더 암기해주고 그날 뭐 해야 되는 암기라든지 아니면 백지를 한 번 더 복습한다든지 통해서 그날 공부를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꼭 시키는 게 아래쪽에 계획표 작성이죠. 전 자기 전에 시켜요. 아침에 안 시켜요. 내일 뭘 해야 되는지 목표가 있는 학생은요. 태도가 달라져요. 내가 내일은 뭔가 할 게 많아. 그럼 일단은 부담감을 가지면서 아침을 굉장히 활기차게 열 수 있거든요. 기분 좋은 부담감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모르고 그냥 맹탕 자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날이 여느 날이랑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표 작성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미리 계획표 작성은요, 요 시간표 보면서 내가 내일 해야 될 주요한 활동들을 다 적어 놓는 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떻게 보내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져주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중요해요. 고3 정도 되면 한 100일 남겨놓고는 누구나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고 나는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이런 거 하고 다 다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한다 그래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누가. 항상 자기를 셀프 컨트롤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기 위해서 각오를 그냥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난 날마다 발전할 거야 라고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이거를 한 5, 6년 한 친구들이랑 100일 한 친구들은 그 결과치가 다르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 가능하죠.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제가 고3의 예예요. 고3의 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친구는 노란색을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잡아달래요. 충분히 반영을 해줬고요. 나머지 초록색 집중해보세요. 이 친구는 이제 고3이다 보니 자기 주도로 하는 시간들이, 즉 자습이나 체화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암기를 쫙 그날 외울 단어들을 좀 암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찍 일어나죠. 그죠? 실천 매일매일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수능 스케줄에 맞게 계획을 짜요. 마달이라고 국어 평가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학, 모의고사 했던 것들을 싹 다 오답해낸 걸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이 친구는 비교적 밤 시간에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영어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해도 되는데 이 시간에는 좀 집중할 수 있는 과목을 넣어달라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이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뒀고요. 그 다음에 사탐이라든지 이런 암기들을 넣어뒀고 그 외에는 또 뭐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영어가 잡히고 아래쪽은 어때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복습을 돌리는 거예요. 즉 1단위로도 계속 돌리고 있고 아래쪽 보게 되면은 국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복습하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수학, 그리고 뭐 영어, 그 다음에 탐구, 국사 이런 영역으로 쫙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날 보시게 되면은 하루는 실전 경험을 위해서 제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아이는 대략 8시 반부터 시작해서 그날 4시 37분인가요?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그때 동안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날 오답을 닫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일요일은 또 나머지 공부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즉 고3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실 날씨처럼 이렇게 계획을 입체적으로 짜줘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들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렇게 맞는 계획들이 나오게 되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전에 있는 친구는 제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계획표라 그러면은 이후의 계획표는 아이가 스스로 이런 단계까지 짤 수 있고 피드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계획표를 미리 일찍 짜버릇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일 궁금한 이제 학습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학습 패턴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내일이 너무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져요. 라고 저는 애들이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 패턴은요,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시점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거는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무작정. 너무 계획 없이 하게 되면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후행 확정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당연히 하위권이에요. 자, 우리는 학습 패턴을요,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을 그래도 기반해서 제가 잡거든요. 자, 당장 우리가 100이라는 수준까지 수업 시간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옆에 표 잠깐 보실게요. 리텐션이 보유량이란 뜻인데요. 20분 지나는 순간 60% 정도가 남아있게 돼요. 1시간 지나면 40%, 쭉 봐서 하루 지나게 되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20% 수준으로 떨어져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20% 수준에서 자꾸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그 재학습의 적기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떨어지기 전 빠른 시간에 예습할 수 있도록, 즉 20분, 1시간,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니까 저는 빠른 시간에 재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획표 잡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일반적인 학습 방식을 보자고요. 단기 기억이 최저 상태로 떨어진 상태에서 항상 반복 학습을 해요. 학교에서 뭔가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책장을 덮어버리죠. 배드 패턴이었죠, 아까 전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험 기간이 왔어요. 큰일 났어요. 능력을 100으로 또 올려야 돼요.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 벼락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덮어버려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비변사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참 많이 나오거든요. 비변사가 뭐냐면 조선시대 중종 때 그 여진족이나 아니면 왜구들이 굉장히 침범을 많이 해서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중종이 임시 군사회의기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이나 이런 호란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강화돼야 되다 보니 의정부나 육조 기능을 대신해서 비변사가 어떤 중앙 집중 메인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 흥성대원군 되면서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되고 다시 의정부 기능이 회복되고 군사는 상군부로 갔다,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정조 때 만들어진 군사기구인 장룡령이에요. 사람들은 애들 어떠냐면 고성질 대박이에요. 장룡령을 사람 이름으로 알아요. 이런 식으로 꺼내봤으면은 자꾸 들춰봤으면은 충분히 복귀하는데 힘들이지 않았을 내용들을 예서 그거를 또 안 해요, 애들은. 자,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도레미 있죠. 이걸로 얘기를 해주면 되게 쉽게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도가 이제 학교에서 듣는 수업이에요. 도는요, 선생님들이 졸지만 않으면 굉장히 질적으로 우수한 수업들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레라는 내신학원을 가요. 그죠? 그리고 어때? 집에 와서 숙제라든지 아니면 시험 기간 전 통해서 미를 하는 거죠. 미는 체화 시간인 거예요. 도는 학교, 레는 학원, 미는 체화 시간, 자습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레를 갔더니 오히려 학교보다 뭔가 프린트물도 정리해서 주고, 뭔가 예상 문제들도 막 주고, 질적으로 굉장히 또 자기한테 맞춤 수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를 열심히 들어요. 즉 뭐다? 도에서 잡아려요, 애들이. 그죠? 졸게 되거나 아니면 긴장도를 딱 떨어뜨리고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레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를 하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도에서 안 듣는 아이들이 그게 학습이 연결이 되는데 레에서 잘 들을 리가 없어요. 졸던 친구들은 또 졸아요. 그럼 레도 되게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미만 하게 돼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미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원하는 게 학교 수업을 신뢰하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내는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인데 왜 레를 자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레를
생략을 해도 전교 1등 충분히 해내거든요. 제가 직접 컨설팅하는 친구들 보면은 레가 생략된 전교 1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어떻다? 도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미 공부 굉장히 쉬워요. 학교 충분히 열심히 듣고 아래쪽에 올바른 학습 방식이라고 나오잖아요. 충분히 듣고 기억력이 떨어질만 하면 복습하고 미를 하는 거죠. 도를 하고 또 미를 하고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를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그 미의 수준도 올라가요. 즉 자습의 수준도 올라가거든요. 적절한 시점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만들고 제발 우리가 위에 눈은 범하지 말자. 그게 제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에요. 자, 패턴 학습을 할 때는요, 우리가 장단기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틀림없이 복습할 과목, 예습할 과목, 혹은 선행으로 가져갈 과목들을 다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패턴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복습은요, 보통 나선형 구조의 과목들이 적합해요. 나선형 구조 뭐 있죠? 우리가 수학들 얘기하는 거죠. 꼭 복습이 없으면요, 막 가열차게 예습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복습을 없이 그냥 자신감으로 버티게 되면 애들 다 까먹거든요. 복습 부지런히 해줘야 되는 거고, 예습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목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암기 과목들 그냥 봐놓는 거 되게 도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예습을 1회독이라고 치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전교 1등 하려면은 평균적으로 한 7번 정도 보고 가면 든든하게 갈 수 있거든요. 예습을 제가 1회독으로 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영희가 친구예요. 제 친구. 영희는 굉장히 친한 친구. 내가 얘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영희랑 영수가 있어요.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호기심이 충만해서 영수랑 밥을 먹을까요?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영희랑 밥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왠지 친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겨야지 공부를 잘하게 되고 쉽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습을 하는 과목들을 조금 정해놓고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를 그냥 싹 보고 가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파트나 과목 위주로는 예습을 해주면 참 좋고요. 선행은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선행을 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더라고요. 국어나 영어는요, 하반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수준을 만들고 나면 특히 수능에서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내신은 아니에요. 물론 내신도 이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국어력, 영어력은 올려둬야 되거든요. 어린 시절에 충분히 많이 만들어둬도 이거는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반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에 맞게 가열차게 뭔가 공부를 해보고 그에 합당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갈 목표에 합당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들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수학과학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월스트 패턴이 뭐였어요? 남들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가는 아이들이었잖아요. 지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즉 제발 내가 어느 레벨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약간 그거보다는 숨차게 시켜주면 되거든요. 가열차게 시키면 고장나요. 기계도 고장나잖아요. 사람이 하물며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시는 소장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숫자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이라는 수치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할 수 있는 선행이라든지 이런 예습 범위를 자꾸 정해주자고요. 즉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별로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뭔가를 덤비자고요. 그러면 효율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2회독이 시작돼요. 2회독은 다른 거 없고요. 중요해요.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24시간을 살아요. 쉬는 인간에게 유일하게 공평하게 주는 게 24시간이거든요. 생각해보자고요. 아이들의 패턴, 소중한 자녀들의 패턴을 생각해보세요. 8시간 정도 잠을 자요. 2시간 정도는 학원 이동하고 아니면은 밥을 먹고 그런 시간을 써요. 학교에서 한 8시간 잡혀있고 그러면 6시간이 남죠. 이 6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오롯이 자기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우리는 이 시간들도 학원을 보내고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어때? 학교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교의 8시간이랑 학원 수업을 듣는 이 시간마저도 내가 굉장히 공부의 연장선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수업 시간에 내가 다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적은요, 수업 시간에 결정돼요. 왜? 수업은 시험 출제자의 조언이잖아요. 나 이렇게 낼 거야 라는데 그 시간에 자버려요. 근데 그게
그래서 이게 신이 막 계시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결과가 뻔한 거죠.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면요. 뒤에 와서 복습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 시간, 내가 6시간 한다고 생각하면 24시간 중에 4분의 1이잖아요. 굉장히 쫄려요. 근데 어때? 수업마저도 내가 공부 시간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6시간 더하기 8시간, 14시간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24시간 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3회독이 시작돼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만각곡선에서 봤지만 잊어버릴만 하면 자꾸 떠올려야 돼요. 즉 미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배운 즉시 스스로 내용을 정리하는 거. 아이들 대충 행태를 보면요. 수업시간 띵동띵동 끝나고 나면은 자, 일단은 몸을 빼서 옆으로 앉아요.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책 넣기 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짝 보는 게 되게 관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져요.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 핫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기억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의 표정도 생생하고 강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즉 그리고 학습 목표들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주요 내용들을 다 정리해놓고 강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이런 걸 5분 복습이라 그러는데요. 5분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5분 동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작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였어요. 5분이 모이면 엄청난 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다녀와서 체화의 기본 단계인 사회독 당일 복습이에요. 그날 배운 내용은 반드시 그날 익히는 게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날 까먹어요. 20% 남은 기억력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실용적이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예로는 백지 복습 같은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매일 공부하게 되면 총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당연해요. 공부는 총량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5분 노트랑 백지 복습을 딱 가지고 늘 옆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부지런히 단권하라는 걸 해요. 내가 외워야 되는 최종 목적지를 하는 거죠. 이것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착한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해줘요. 열정이 있는 아이들은. 그리고 주교자 단권화 하면서 이거를 백지 복습으로 저는 시켜요. 제가 하는 건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수업 리마인드를 다 하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을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 그러면 문제풀이 이거를 막 가열차게 심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간은 주말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풀이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정도는 해서 꼭 배웠으면 익히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을 위한 어떤 계획을 만드는 데 피드백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여기 다 나왔네요. 지금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이거 하는 법은 책임지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꼭 상담 주세요. 패턴 학습법은요. 당일 복습 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A4 용지에 시켜요. 보통. 그날 했던 물론 시험 안 치는 과목들은 조금 시간이 없으니 예외적으로 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과목 이 친구는 지금 토학과학에서 지구과학 부분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과 대기 쪽 파트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본인이 기억하는 거 도표 이런 것들은 애들이 잘 안 까먹어요. 그림으로 운을 통해서 기억한 것들은 잘 안 까먹는데 외운 것들을 왼쪽 편에 적도록 해요. 저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저도 이제 발전한다고 그냥 A4 용지 딱 접으라 그러거든요. 접어서 이쪽에 굉장히 왼쪽에 널찍하게 본인이 기억하는 것들을 다 적으라고 얘기해요. 검정펜으로 다 적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도 쭉 적었죠. 아시겠지만 지금 내용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파란색 펜이 어렴풋하게 표시가 날 거예요. 파란색 펜은요. 자기가 적은 거 대비해서 교과서 펴는 거예요. 혹은 자습서 펴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중에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을 적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두 번째 날 볼까요? 두 번째 날은 지금 화학이네요. 화학. 통합과학 중에 화학을 한 건데 이날은 100% 엑설런트하게 이제 암기를 해냈나 봐요. 그러니까 파란 것들이 없는데 즉 내가 아는 영역인 거죠. 검정색 부분은.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모르는 부분. 뭐죠?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공부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거를 만들어 놓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 뻥뻥뻥 펀칭 하거든요. 저는 막 이렇게 집어넣고 클리어 파일 너무 좋은데 그냥 간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펀칭해서요. 그냥 날짜 요일대로 다 모아버리게 만들어요.
날짜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이었으면 국어, 영어, 수학 다 모아놓고요. 시험 기간이 돼요. 얘를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국어는 국어끼리 모으고 수학은 수학끼리, 영어는 영어끼리, 과학은 과학끼리 묶어서 어때요? 이렇게 되면 근사한 단권 노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긴요. 선생님의 생생한 설명도 들어있을 거고요. 내가 그 당시 인지하지 못한 내용들도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주요하다고 꼭 외워야 된다고 암기가 안 됐던 내용들도 표시가 돼 있을 거니 공부할 때는 이거는 키소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오브노트가 아니라 플래너를 통해서 자기 공부량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플래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그 전날 다 자기가 할 일들을 시간 계획표대로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는 내일 얼마나 바쁘겠나를 예측 가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침이 굉장히 좀 더 건강하게 긴장하고 깰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5분 단위로 계속 5분 노트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5분 단위로 체크업을 해요. 본인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애들이 되게 웃긴 이 플래너가 맹점이 뭐냐면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공부한 시간을 지금 6칸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시간 단위당.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했다, 집중했다를 계속 긋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거 긋는 재미로 살거든요. 다들 이렇게 해서 뭐 총 14시간, 막 7시간. 근데 왜 성적은 그런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렇게 시켜요. 자, 다 됐고, 마지막 칸은 날려요. 그리고 어때? 내가 했을 때, 너무 잘했을 때 5점. 내가 너무 스스로 칭찬할 때 5점.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내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한 80% 했다 그러면 4점. 노멀하다. 그러면은 3점. 그리고 좀 많이 미진하다. 그러면 1점을 주도록 이렇게 기획을 해서 이 친구는 중1인데도 굉장히 잘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니네요. 5회독이에요. 주말의 마지막인 거죠. 주말 복습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주말 복습은 주간 공부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 백지 내용이랑 그리고 교과서 내용 한번 정독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용 암기를 확인할 때는 저는 목차표라 그래요. 목차표고 내가 공부한 것들 목차가 정말 좋은 길러잡이거든요. 목차를 보면서 암기를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뭔가 미스난 게 있다면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단단하게 모르는 걸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좀 가열차게 문제풀이라든지 해놓은 거 오답 정리도 해야 되고 테스트. 예를 들면은 조금 심화된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기출 직전에 어떤 수준의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반성들이 이루어져요. 분명히 사람이면. 그 다음에 그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이때는 정말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6, 7회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총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 복습은 실질적인 공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력 직전 단계잖아요. 자, 메타인지 여기서는 가열차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르는 부분 빡빡 줄여나가야 되고요. 문제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습관이 돼야지만 이게 계속 예측력이 올라가요. 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문제 예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꼭 나와가 보여요. 특히 7회독 정도 좋은 친구들은요. 어떠냐면 7회독 정도 돌고 나면 이렇게 막 시험 나올 게 이렇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출제자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뭘 강조했고 이런 것들이 다 쏙쏙들이 머리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어때? 그 전해나 아니면 예상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뭐라 그랬죠? 그때도 제가 암기력 편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외울 내용 저는 그냥 손바닥 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A4 용지 정확하게 4분의 1 적고 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내가 마지막까지 가져가야 될 내용들을 다 적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최종적으로 기억이 안 나면은 마지막 순간 가서 시험지 이름 적자마자 확 적어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수 1점이라도 받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센스라는 걸 길러줘야 될 것 같습니다.